안녕하세요. 정통에드의 김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WCDM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한 10문제 정도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고, 그래서 WCDMA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WCDMA를 확인하려면 지금 이동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죠. 당연히 5니까 다섯 번째 5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앞에 1세대, 2세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1G, 2G, 3G, 그 다음에 4G, 5G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 1G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옛날 얘기여서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겠어요. 아주 옛날에 뭐 벽돌 모양의 큰 전화기를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썼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기억에는 있지 않고요. 50대 넘으신 분들도 별로 기억이 없을 거고,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도 기억을 못하는 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G라는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동통신, 모바일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시작이 2G였습니다. 자, 2G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CDMA라는 건데요. 자, CDMA라고 표현하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2G 시스템으로 CDMA를 최초로 상용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어땠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CDMA가 아닌 뭐 다른 형태, 그래서 뭐 FDMA나 TDMA를 썼던 GSM이라는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시스템을 어떤 거를 선택할까, 뭐 이런 연구 끝에 우리나라는 한 번도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IS-95라는 규격, IS-95는 규격의 이름이고요. IS-95라는 이름의 규격에 맞는 CDMA라는 시스템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DMA라는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럼 CDMA가 어떤 건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자, CDMA를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CDMA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접속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CDMA 외에도 뭐 예를 들어 FDMA, 주파수를 디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DMA,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강의실이 있어요. 강의실이 있는데, 강의실에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한 뭐 이렇게 10명이 있습니다. 자, 멀티플 액세스니까 여러 사람이 한 명에게 접속을 하는 개념이에요. 자, FDMA는 주파수 디비전이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이 1번 학생, 2번 학생에게 주파수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너는 F1, 너는 F2, 이런 식으로 F10까지 쓰면 이 조그만 방 안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FDMA 방식입니다. 그 대신 주파수는 10개가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TDMA는 F 주파수는 하나만 쓰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F를 쓰지 않고 시간으로 나눠서 쓸게. 그 대신 F는 하나야. 한 개. 이렇게 해놓고, 자, 시간으로 나눠서 너는 T1이라는 시간에, 너는 T2라는 시간에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의 딜레이는 있겠지만 선생님과 10명이 뭐 공평하게 배분했다고 치면 잘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TDMA 방식이고요. 지금 CDMA라고 하면 C의 앞자가 코드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의 학생이 10개의 코드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학생이 10명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학생은 영어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중국어로 얘기해요. 등등등 10개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파수는 하나만 썼고
같은 시간대 F와 T가 하나씩만 쓴 시간에도 영어로 대화하고 동시에 일본어로 대화하고 동시에 중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코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동안은 옆에 있는 일본어를 쓰는 친구랑은 간섭이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편리하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멀티플 억세스인데요. 이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잘하고 있고 일본어로 대화를 잘하고 있었는데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친구가 목소리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옆에서 중국 사람이 막 얘기를 심하게 하면 어떤 걸 느끼나요? 아, 시끄럽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자리에서 심하게 전력이 커지면 그러면 이게 노이즈로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너는 조용히 해, 너는 목소리를 키워, 이렇게 신호를 좀 줘야 됩니다. 일본어는 목소리가 약하니까 너 목소리 좀 키워. 중국어 너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낮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전력 제어, 파워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CDMA는 꼭 중요한 게 이 전력 제어, 파워 컨트롤이 꼭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CDMA가 뭔지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멀티플 억세스는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G가 CDMA라고 했어요. 그러면 3G는 무엇인가? 얘는 WCDMA입니다. 자, 그러면 CDMA인데 W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와이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역폭이 넓어요. 예, 대역폭이 넓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비교하면 여기는 1.2288MHz를 썼고요. 보통 1.25MHz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WCDMA는 5MHz의 대역폭을 썼습니다. 한 3배 정도 높아졌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역폭이 넓으면 어때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G와 3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최고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144km 정도의 속도였다면 3G로 가면 14Mbps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CDMA하고 WCDMA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예, 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속도가 낮았던 2G 시대의 CDMA에서는 뭘 할 수 있었냐? 예, 전화를 할 수 있었겠죠. 예, 음성 통화를 할 수 있었고요. 이때 처음으로 문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고 음성 통화하는 거는 이 정도 속도로 가능했겠어요. 근데 3G로 가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화상 통화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에 실리냐면 이렇게 좀 속도가 높아지는 쪽에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3G에서는 높아진 인터넷 접근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G와 3G를 구분할 수 있어요. 2G는 IS95 방식에서 WCDMA 방식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3G는 그럼 다 WCDMA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G를 잠깐 놓고 보면 3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는 말 그대로 동기 맞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로 하느냐? GPS로 합니다. 위성, 우리 내비게이션 보고 있는 위성들이 GPS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WCDMA는 비동기 방식인데 우리는 동기 방식을 CDMA 2000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동기 방식을 우리가 WCDMA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3G에서는 비동기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이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2000년도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IS-95라는 시스템을 선택해서 CDMA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 CDMA에서 그대로 확장된 게 이 CDMA 2000인데요. 예. 근데 우리는 이 CDMA라는 IS-95를 버리고 유럽형인 비동기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벌였냐면 가장 큰 건 GPS 위성이 우리나라 게 아닌 것이 가장 컸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좀 수출을 해야 아무래도 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나라인데 미국만 바라다보고 미국에만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유럽도 수출하고 유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권도 같이 수출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럽이 가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GPS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수출에 좀 더 심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 WCDMA가 앞으로 이제 LTE나 5G를 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이볼루션이라고 하죠.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비전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G 시스템을 과감히 멈추고 새로 3G 시스템을 비동기 방식으로 까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호환되지 않거든요. 백워드 컴퍼터빌리티라 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이 과거와 잘 맞느냐, 호환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감히 2G의 시스템을 버리고 물론 버렸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3G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예, 물론 다행히 주파수가 달랐기 때문에 2G 시스템은 주파수가 800MHz대였고요. 보통 824에서 849MHz 사이에서 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입장에서 송신 입장입니다. 3G는 2.2GHz입니다. 그래서 1920에서 1980까지의 주파수를 써서 단말기 송신 입장에서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뭐 1기가던 800메가대에서 갑자기 2GHz대로 바뀌니까 좀 이 부분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2G에서 3G로 바뀌면서 CDMA 방식에서 WCDMA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WCDMA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CDMA와 WCDMA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그건 뭘까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세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2G였고요. 얘는 3G였죠. 세대가 틀리죠. 제네레이션이 틀려요. 자, 2G 때만 해도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고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좀 쓰는 입장이었고 이제 중국에서 쓸까 말까 뭐 이런 고민하는 때라서 생각보다는 이 CDMA 2G 방식이 아주 월드와이드 글로벌하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2G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SM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GSM은 이제 어떻게 이볼루션이 되냐면 WCDMA로 이볼루션 되겠다고 유럽이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감히 WCDMA를 선택했기 때문에 CDMA랑 WCDMA를 비교하자. 그러면 CDMA는 2G에 가깝고 2G고 WCDMA는 3G인데 WCDMA는 유러피안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겠어요? 가장 크게 대역폭이 다릅니다. 우선 대역폭, 밴드 위드스라고 하죠. 밴드 위드스는 CDMA는 1.25MHz입니다. 그 다음에 WCDMA는 5MHz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네레이션이 틀리고 일단 대역폭이 틀리네. 대역폭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대역폭이 다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CDMA와 WCDM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밴드 위드스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확산 계수라고 하는데요. CDMA는 이제 아까 같이 뭐 중국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코드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DMA는 YC 코드라는 걸 썼는데, 그 당시 이 CDMA는 그냥 일정한 코드를 썼습니다. 고정된 코드.
고정 코드를 썼는데 WCDMA는 어떤 코드를 쓰냐면 가변하는 코드를 썼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OVSF라고 합니다. OVSF라고 부릅니다. 예. O는 이제 오소고날이라는 뜻이고요. V는 이제 베리어블이겠죠. 가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딩 팩터 이렇게 해서 OVSF 가변되는 코드를 써서 그래서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OVSF라는 거는 WCDMA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제 대역폭하고 좀 관계 있습니다만 1.25MHz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대역폭이 작으니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속도는 약 1.2288 MCPS다, 메가칩 퍼 세크다 이렇게 부릅니다. WCDMA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3.84를 보낼 수 있습니다. 메가칩 퍼 세크다. 아무래도 전송 속도가 WCDMA가 더 크다 보니까 더 많은 화상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속도, 대역폭,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우리가 칩 레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CDMA보다는 WCDMA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보면 2G, 3G를 놓고 봤을 때 2G는 보편화된 이동통신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G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G, 5G, 현재 5G 쓰고 있지만 대부분 또 휴대폰은 4G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4G랑 5G는 또 뒤에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DMA하고 WCDMA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이제 WCDMA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WCDMA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선 WCDMA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WCDMA는 W는 와이드 밴드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이드 밴드는 이제 대역폭이 넓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비동기식 WCDMA다. 예, 이제 얘기합니다. 아까 동기와 비동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G다 그러면 크게 차이가 있는 거는 동기식.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CDMA 2000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아직도 존재하고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동기식 뭐를 썼어요? WCDMA를 썼어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WCDMA, 비동기식 WCDMA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다이렉트 스프레딩 된 형태의 CDMA다 보니까 이제 확산 코드를 광대역으로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WCDMA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속도를 가변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가변 데이터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대 속도는 아까 3.84까지 됐었잖아요. 자,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지니까 아무래도 CDMA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3.84 메가칩 퍼 세크의 칩 속도를 가지고 있고 대역폭은 5MHz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중경로 다이버시티라 해서 좀 더 수신 품질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IS95의 CDMA랑 비교해 보면 5MHz인데 CDMA는 1.25MHz였고요. 칩 속도는 1.2288 메가칩 퍼 세크인데 WCDMA는 3.84 메가칩 퍼 세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WCDMA는 이제 FDD와 TDD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FDD와 TDD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송신을 보내고 수신을 받을 때 각각 쓰는 주파수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예, 단말기가 송신을 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1.1920이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말기가 수신을 하는
뭐 2110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파수가 넓은 범위 안에서 한정져서 여기가 이제 1920이면 여기 1980이고요. 여기를 단말 입장에서 TX로 쓰고 단말 TX.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에서 옆에서 2110에서 2170까지는 단말기 입장에서 RX로 쓰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하면서 나눠진 게 FDD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서라는 개념이고요. TDD는 이거를 주파수에 안 하고 내 주파수는 다 쓰겠어. 1920에서 2170까지 다 쓸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시간에 따라서 구분할 거야. 이게 바로 이제 TDD 방식입니다. WCDMA는 이 둘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를 텐데요. 우리나라는 WCDMA의 FDD 방식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 다운링크, 업링크, 그 다음에 뭐 단말기 입장에서 TX,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순방향, 옆방향,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안 헷갈리시려면 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순이다. 하순. 요거 좀 외우기 쉽죠? 네. 하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운링크는 순방향이다. 그럼 업링크는 모르겠어요? 역방향이겠죠? 예. 다운링크는 순방향인데 이 다운링크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면 기지국이 주인이에요. 아까 탁자에 계신 선생님이 주인이에요. 선생님이 기죽이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컨트롤하듯이 여러 명의 단말기를 컨트롤합니다. 자, 이게 다운링크의 순방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입장에서는 업링크의 역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업링크의 역방향이지만 단말 입장에서는 TX를 보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순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다운링크, 순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역방향 채널, 업링크 열 때는 이동국에서 기지국을 접속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순방향 채널일 때는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접속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선생님은 한 분, 학생은 여러 명. 그러면 순방향이겠죠? 예, 다운링크입니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요 부분은 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양방향 동기건파 방식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역방향, 순방향 다 할 수 있는데 IS-95는 순방향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단말 쪽으로 보내는 것만 가능했고 지금 여기는 이제 WCDMA는 모두 다 적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기지국을 썼어요. 예, 비동기 기지국을 썼으니까 아까 GPS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PS 안 쓰고 비동기로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비동기 입장에서는 기지국을 안 쓰면 GPS를 안 쓰면 기지국끼리 시간을 어떻게 맞출까요? 예, 그것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각 기지국마다 자를 하나씩 준 거예요. 일종의 눈금 있는 자를 줬습니다. 예, 기지국, 뭐 1번 기지국, 2번 기지국이 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가 얼마나 미뤄지고 딜레이 됐는지를 서로 코드에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자에다 딱 맞추면 원래 너 스타트 코드가 이거였으니까 여기 딱 맞추면 얘가 시간이 맞겠죠. 예,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기지국 우리 BTS라고 하는 노드비라고 하는 기지국은 기지국 안에도 우리가 이제 소자 중에 TCXO 뭐 이런 소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 1시인데 뭐 1시 1분이냐, 1시 2분이냐, 요거는 모를 수 있어도 1시 금방이냐, 2시 금방이냐는 거는 이 TCX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GPS로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지국의 TCXO에 내가 기지국이 가지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딜레이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기지국을 구분해서 이런 것들을 왜 필요하냐면 핸드오버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화기를 쓰다 막 이동하면 다른 기지국 가면 이제 핸드오버가 일어나야지 전화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은 코드로 기지국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이제 WCDMA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IS95라는 CDMA가 2G였어요. 근데 이게 WCDMA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백워드 컴퍼티블리티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만 얘가 WCDMA로 가는 거는 GSM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됐지만 GSM은 WCDMA로 호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GSM과의 연동성이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이동성이 확보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화기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어도 유럽에서 이 GSM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쓸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S95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호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 있을 때 우리 WCDMA의 가장 큰 핵심 기술 뭐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OVSF, 직교 변환, 이제 가변하는 거죠. 가변하는 확산 계수 OVSF를 써서 IS95는 딱 결정된 하나였는데 이제 가변적으로 쓰다 보니까 대역폭에 있는 데이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화질을 좋게 보낼 수도 있고 좀 약하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720p, 그 다음에 1920, 뭐 이렇게 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4K, 여기다 화상의 화질하고 관련된 이게 데이터 양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뭐 좀 아주 선명한 영상이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속도를 조절해서 한 사람이 고정으로 서 있을 때는 뭐 상당히 화질이 좋은 영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명이 쓴다면 뭐 화질은 좀 좋지 않더라도 다 화상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가변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중국어 하는 친구, 한국어 하는 친구, 일본어 하는 친구 다 컨트롤 했어야 되잖아요. 네, 전력을 제어해야 됩니다. 파워 컨트롤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선생님 입장에서 멀리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친구의 목소리 톤을 다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력 제어를 잘 해야만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입장에서는 배터리로 쓰는 거니까 휴대폰이 예를 들어 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금방 배터리가 소모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도 개선할 수 있는 이 전력 제어, 파워 컨트롤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오버라고 해서 내가 A라는 기지국에서 B라는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뭐 차를 타고 이동하든지 뭐 걸어가든지 했을 때 그 이동하는 상황에서 전화가 안 끊기는 걸 우리가 핸드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WCDMA에 가면서 소프트 핸드오버, 하드 핸드오버를 다 같이 잘 쓸 수 있어서 3G로 가면서 진정하게 통화하다가 핸드폰이 안 끊어지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소프트 핸드오버는 뭘 뜻하냐면 휴대폰이 내가 A라는 기지국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휴대폰이 살짝 B라는 기지국의 신호를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핸드오버인데요. 그러면 A라는 기지국의 신호가 떨어지면 갑자기 얘가 그동안 잡고 있던 B라는 신호가 커진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안 끊기고 잘 이동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하드 핸드오버는 아예 새로 끊었다 붙이는 건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끊었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뭐 끊어지면 다시 전화를 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WCDMA는 이런 중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G 형태로 이제 발전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G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얘기할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3G 입장에서는 동기식인 CDMA 2000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동기식인 WCDMA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는 이제 같은 주파수대를 썼습니다.
예, 같은 주파수대를 쓰고 방식도 뭐 FDD로 따지면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MC라는 거는 멀티캐리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멀티캐리어 방식으로 실은 이제 뒤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WCDMA는 하나를 퉁으로 썼다면 멀티캐리어는 1.2288인 IS95를 3개를 붙여서 쓰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오면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캐리어는 아까 1.25MHz가 하나의 IS95잖아요. 그거를 3개를 붙인 형태로 만든 게 CDMA 2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IS95하고도 호환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도 쓸 수 있고 멀티캐리어 3개를 쓰면 거의 WCDMA만큼 속도를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유럽은 이 방식이 아니니까 쓸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는 WCDMA를 선택했고 이 방식은 GSM하고 호환은 되지만 이게 멀티캐리어 방식은 아니고 전부 다 5MHz를 2로 다 쓰는 그 중에 3.68 정도 되는 메가칩 퍼 세크를 갖는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로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이제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둘 다 뭐 FTD 방식이고 대역폭은 5MHz 다 썼겠어요. 다만 동기식은 IS95랑 2G랑 호환됐어요. 우리나라 2G랑. 2G도 아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CDMA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SM이 있는 거잖아요. 자, 2G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IS95인 CDMA를 쓴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전 세계에는 GSM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IS95랑은 호환이 안 됐지만 유럽에 있는 GSM하고는 호환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3G에서는 크게 CDMA 2000과 WCDMA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폭이 틀리겠죠? 예, 1.2288을 3개를 쓰는 형태로 만들고 WCDMA는 3.84를 하나로 쓰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CDMA 2000하고 WCDMA 같이 잘 진행됐는데 지금은 좀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막 둘이 치열하게 싸웠겠지만 지금은 이제 WCDMA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LTE로 이제 더 이제 진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을 잠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CDMA 2000이 동기 방식이었는데요. 자, 비동기 방식은 WCDMA고요.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쓰는 방식도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같이 쇼트 PN을 썼다면 아까 여기서는 좀 이제 가변하는 코드를 썼다는 거 정도만 놓고는 실은 동기식과 비동식은 이제 비슷했는데 가지고 있는 뭐 스펙 자체는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나라에 세팅이 돼 있던 2G인 IS95랑은 동기식은 호환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선택한 WCDMA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워드 컴퍼터빌리티라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모험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껏 한 10년 동안 잘 깔아서 전화통화 잘 되고 있던 2G 시스템을 야, 너 이제 이거 쓰지 말고 3G는 새로 써. 그래서 실은 통신 사업자도 막 새로 만들어주고 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선택한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이제 반대파들도 많이 있었겠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비동기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순화된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기 방식은 GPS라는 걸 쓰다 보니까 뭐 간단할 것 같지만 GPS의 동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뭐 좀 약간의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WCDMA 망 구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WCDM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서 한 3가지를 보시면 이 망은 뭐 되게 영어가 많지만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RF 무선 접속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RAN이라고 부르죠. 네,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1번에 거죠. 라디오 트랜시버 서브 시스템 해가지고
무선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단말기 입장에서는 노드비라고 하는 기지국에 접속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RAN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이 WCDMA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킷 트래픽, 회선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패킷 트래픽, 이렇게 세 가지로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어요. 예. 이걸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이제 RNC라는 이제 모듈이 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은 라디오 네트워크 컨트롤에서 RNC가 기지국 프로토콜을 제어했고 소프트 핸드오버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망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위쪽은 뭐예요? 이 PSTN이라는 게 뭐냐면 음성 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CDMA는 음성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망이 하나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패킷 트래픽, 인터넷 접속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네이트 접속해서 뭐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상 통화는 이 패킷 트래픽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LTE는 어떨까요? 예, LTE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LTE는요, 이 회선 트래픽이 없습니다. 예, 패킷 트래픽만 가지고 한 거예요. 뭘 가지고 했어요? 음성을 어떻게 했어요? 예, VoLTE라는 거. 뭐 볼테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보이스 오브 LTE입니다. LTE의 패킷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음성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G로 가면서부터는 이 볼테를 사용하면서는 패킷 트래픽만 있다 보니까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요. 이 WCDMA 3G까지만 해도 음성을 살렸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화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음성이잖아요. 음성을 통화해야 되는데 그 망을 이제 잘 보호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WCDMA를 이제 회선망과 그 다음에 패킷 인터넷망을 좀 구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WCDMA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MSC라고 하는 이제 무선 교환기 관련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MSC를 가지고 음성이나 문자 뭐 이런 것들,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CDMA 구성도를 자세히 보면 아까 그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오류 정정 코드다 뭐 터보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 오류 정정 코드로, 그 다음에 QPSK 방식을 썼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CQPSK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QPSK라는 게 나오고요, 하나는 CQPSK라는 게 나오는데요. QPSK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형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QPSK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면 이렇게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게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위상이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잠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디스컨티뉴티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컨티뉴티라는 거는 뭐냐면 연속점이 이제 안 생긴다는 건데, 예를 들어 구형파를 보냈다. 그럼 이 구형파를 만들려면 어떻게, 굉장히 많은 주파수들을 합쳐야지만 이 구형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구형파를 아주 아이디얼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높은 하이 프리퀀시의 성분까지 들어가야지 신호 처리 상태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주파수들은 어떤 시스템에 악조건을 줍니다. 뭐 파워를 높인다거나 뭐 간섭이 생긴다거나 오류가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없애주는 게 이런 디스컨티뉴티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컴포터블 QPSK라 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가도 뭐 이렇게 가도 뭐 그림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CQPSK로 가는,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WCDMA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써놨습니다. 위상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널과 I 채널과 Q 채널에 각각의 PN 코드를 중복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을 쓰는 CQPSK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WCDMA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이 중에 뭐 우리가 라디오에 관련된 채널, 그 다음에 ARQ라는 채널, 그래서 리퀘스트 받아서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맥 계층이라 해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가 이제 무선으로 접속해서 하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CDM에서 중요한 점이 전력 제어입니다. 전력 제어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우선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멀리 갈수록 신호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호 높여라 라고 신호를 줘야지 기지국 입장에서는 다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똑같이 신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거리, 원거리 문제를 전력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제어를 잘 함으로 인해서 낮은 가까운 쪽, 기지국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단말기가 크게 파워를 키운 게 아까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크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일본 사람이 보낸 신호를 제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중국어는 약하게, 가까운 사람은 소리를 낮춰, 저 일본어는 소리 높여. 이게 바로 우리가 전력 제어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 루프. 예. 개방 루프는 일단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접속만 해도 아, 이게 신호 세기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정도의 뭐 예를 들어 출력을 설정하면 되겠다. 이제 그걸 가지고 가까우면 뭐 작게 낮춰라. 멀면 좀 높여라.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루프 전력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뭐 2dB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정해놓고요. 외부 루프 전력 제어는 이제 어떤 값을 정해놓고 그 값에 계속 쫓아가게끔 만드는 방법. 근데 순방향 전력 제어라는 거는 아까 순방향이 뭐였어요? 예, 하향, 다운링크였잖아요. 다운링크, 순방향, 다운이 뭐였어요? 내리는 거. 기지국이 내리는 거잖아요. 아까 하순 얘기했잖아요. 하순. 그러면 내리는 쪽 기지국. 순방향 이렇게 맞춰지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전력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컨트롤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DMA 시스템, WCDMA 시스템에서 또 중요한 게 중계기라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CDMA 기반의 이제 어떤 시스템들은 주파수를 재사용하잖아요. 뭐 실은 여기 F1이라는 주파수를 썼는데 우리 뭐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만 셀을 좀 넘어서 셀을 이제 넘어가면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를 무한정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에서만 신호를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예를 들어 지하라든가 또 뭐 이런 경우 뭐 이렇게 뭐 어떤 음영 지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이라든가 그럴 때는 항상 중계기라는 게 필요한데요. 중계기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광중계기가 있고 광통신 케이블을 이용해서 쓰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지하철에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너와 리모트로 광선로를 구축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광중계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예, 지하철에서 쓰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전화 안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공중에 있는 RF 신호가 지하철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 다 광중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는 이제 중계기와 기지국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뭐 예를 들어 섬지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있는데 섬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광 케이블을 깔기는 너무 머니까 그때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를 쓰겠습니다. 안테나도 굉장히 클 거고요. 뭐 파라볼라 같이 생긴 아주 큰 안테나를 쓰겠습니다. 자, 주파수도 굉장히 높아야지 직진성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가시거리가 확보돼야 된다. 이게 보여야 되겠죠. 내가 쐈는데 받는 쪽에서 이렇게 안테나를 쐈으면 받는 쪽에서도 봐야 되겠죠. 딱 이렇게 라인 오브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돼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고요. 그 다음에 RF 중계기는 뭐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빌딩이 있는데 여기가 뭐 1층 근데 뭐 쭉 갔더니 여기 한 50층 됐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신호가 예를 들어 뭐 50층까지 잘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방향에 따라서 어떤 기지국이 있는데 기지국이 50층의 신호를 못 보낸다. 그러면 이제 안테나 각도를 좀 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여기다 큰 안테나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면 이 건물에는 뭐 우리 디스트리뷰티드 리피터라 해서 각 층마다 하나씩 다 놓고 여기다 조그만 안테나를 하나씩 단다 치면 예, 그러면 이제 전화가 잘 될 거잖아요. 이제 통신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 혹은 굉장히 많은 이제 밀집 지역에 뭐 우리가 건물이 빽빽하게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초소형 중계기를 달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에 뭐 이렇게 뭐 천장에 보면 뭐 SKT, KT 이렇게 써 있는 조그만 중계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군데군데 생기는 음영 지역들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중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전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2G하고 3G 얘기했고 이제 4G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식하고 유럽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미국식에 우리는 IS-95를 따라서 한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고, 실은 미국식이지만 미국은 나중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G로 갔을 때는 우리는 유럽식을 선택해서 WCDMA로 오게 됐죠. WCDMA에서 진보된 게 이제 HSPA, LTE, LTE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4G까지 이렇게 가는 이 차이들은 뭐냐 하면 대역폭을 점점점 늘려서 전송 속도를 높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4세대가 뭐래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불편함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데이터 속도를 내가 받는데 가변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어디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혹은 뭐 보이스 LTE도 이제 패킷을 쓰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대역폭을 작게 해서 쓰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쓰겠다? 그러면 대역폭을 확 늘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이 LTE만 가능합니다. 이쪽에서도 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이 LTE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미국식이 점점 사그라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제 5세대 5G라는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 5세대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거의 최초로 설치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이제 활동이 있었냐면 이동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와이파이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와이파이가 이동을 하면 이 LTE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3G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발달한 게 와이파이에서 와이맥스, 와이맥스 어드밴스드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쓰지 않고 와이브로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불행하게 이제 LTE랑 경쟁해서 처참히 와이브로가 이제 깨지면서 와이브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고 모든 와이브로 주파수를 반납했고 반납받은 주파수를 어디다 썼어요? 정부 입장에서 다시 통신사에 팔아서 LTE의 밴드를 넓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3기가, 2.7기가 모든 이제 와이브로 주파수는 전부 다 LTE 밴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지 뭐 이런 거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원지는 뭐 우리 보지도 못했고 지금 현재는 5G에 살고 있지만 4G를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5G면 가장 좋겠지만 왜 그래요? 데이터 속도가 한 100mbps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 영상 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20gbps로 5G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와야 뭐 나한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난 뭐 유튜브 보고 영화 보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4G를 많이 쓰고 있지만 5G는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어떤 용도에 써요? VR, 굉장히 많은 IoT 단말기들, 이런 AR 이런 거에 예를 들어 뭐 내가 가상 공간을 보기 위해서 뭘 썼어요. 써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걸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무선으로 연결될 때는 4G 가지고는 계속 끊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로 초고속, 초연결, 근데 초저지연, 로우 레이턴시라고 5G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딜레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원격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G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휴대폰으로 중국에 있는 뭐 건설 장비를 컨트롤하는 이런 걸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4G를 많이 쓰고 있고 4G만 가져도 충분하게 동영상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G로는 좀 많이 끊겼는데 4G로 가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 뒤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4G랑 5G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잠깐 얘기하면 뭐 여담입니다만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가 만약에 2005년도에 서비스 시작했다. 왜냐하면 4G가 20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유튜브는 망했을 겁니다. 예. 왜?
유튜브를 선택해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자꾸만 끊겨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서비스를 좀 일찍 시작했다가 좀 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신 인프라도 같이 구축이 돼야 가능했었습니다. 그 세대별 특징, 이제는 좀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E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와이파이에서 진보된 와이맥스가 있었잖아요. 자, 한번 표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주파수만 조금, 이것도 2.3이니까 뭐 비슷하고요. 다 비슷합니다. 예. 접속 방법도 비슷하고요. 뭐 조금 요거 업링크만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변조 방식도 다 비슷하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꿈을 갖고 와이맥스, 모바일 와이맥스라는 게 이제 출시되면서 막 이제 서비스의 붐을 이룰 줄 알았는데, 이 3G에서 LTE라는 게 서비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와이맥스가 이제 사그라들게 생겼죠. 예. 그냥 이 휴대폰에서, 똑같은 휴대폰에서 좀 이볼루션 시켜서 뭐 칩셋만 좀 더 잘 만들면 이 모바일 와이맥스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처참하게 와이맥스랑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어떤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TE와 와이맥스의 비교는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G LTE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접속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4G LTE 시스템을 가장 쓰는 방법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냐면 고속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보내고 받는 걸 하는데, 근데 좀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죠. 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운을 받기를 원하니까 다운받는 걸 원하잖아요. 다운받는 걸 원하지 기지국 입장에서 내려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개인 입장에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야 내가 아 하면 저쪽에서 하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 대역폭에 갖다 치더라도, 내가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일, 영상을 보거나 혹은 뭐 유튜브를 예를 들면 되겠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업링크보다는 우리가 다운링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가장 LTE를 만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핵심 기술이 전부 다 올 IP 기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회선망을 써서 3G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음성을 하는 라인이 따로 있었고 패킷을 보내는 라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IP 처리를 하는 VoLT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OFDMA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OFDM에 이제 송수신을 뭐로 나눠서 쓰고 있었냐면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OFDMA를 쓰는 방식과 그 다음에 SCFDMA를 쓰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OFDMA와 SCFDMA는 요건 싱글 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하나고 얘는 멀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여러 개 있는. 그래서 각각 주파수의 데이터를 대역폭을 쫙 넓혀서 내가 내려보낼 수 있었던 거고, 굳이 단말기 입장에서는 쭉 넓혀서 내가 보낼 일이 없으니까 하나만 쓰는, 그래서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 자, 요것도 좀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주요 핵심 기술은 여기 본 것처럼 OFDMA 방식으로 구현했고, 그 다음에 마이모 기술을 써서 우리 마이모 이렇게 합니다. 다중 안테나를 해서 안테나를 막 한 번에 여러 개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지연 시간을 해서 실시간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LTE 서비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LTE는 CDMA일까요? 아니에요. 네. 3G까지는 WCDMA였잖아요. 4G부터는 CDMA가 아닙니다. 예, 뭐였어요? FDMA입니다. FDMA인데 어떤 방식을 썼어요? 예, OFDMA를 쓴 거죠. 오쏘고날 FDMA를 써서 우리는 OFDMA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4G도 CDMA겠지? 아닙니다. 예, 그래서 OFDMA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4G LTE의 가장 큰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으로는 아까 가장 큰 장점은 주파수 대역폭을 내가 가변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메가로 안 보내고 20메가로 보내면 아주 높은 고화질의 동영상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향, 단말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수신을, 이제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그때 하향의 속도가 더 빠르길 원했던 거죠. 올리는 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고속철도도 300km를 넘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의 이동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통신이 진행되길 원했던 거죠. 요즘 뭐 500km까지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반경이 넓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LTE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변하게 만들었고요. 올 IP 기반으로 패킷으로 해서 볼테를 지원하니까 따로 음성망이 없었어요. 네, 볼테를 지원해서 패킷망으로 우리 음성 통화할 수 있었고요. 고속의 데이터 보낼 수 있고, 변조 방식은 아까 말했던 OFDMA, 그 다음에 SCFDMA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TDD, FDD 모두 다 지원했고요. 용량을 증대할 수 있어요. 대역을 늘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5메가에서는 200명이 동시 접속을 했다면 10메가로 만들어주면 400명. 우리가 20메가까지 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변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모라는 안테나 방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마이모를 지원했습니다. LTE의 핵심 기술을 좀 보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OFDMA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직교 부반 송파를 동시에 전송하는데 몇 개를? 다수를.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대역폭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동영상을 내려보내는데 더 많은 걸 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FDMA는 그냥 하나만 보냈으면 돼요. 하나만 보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반송파 형태로 진행되는 거고, 아무래도 휴대폰 입장에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아까 마이모 안테나 뭐 이렇게 해서 2x2, 4x4 뭐 이건 안테나를 실제로 4개를 다는 방법이 있고, 4x4는 64개잖아요. 혹은 패치 안테나로 해서 이렇게 큰 안테나에 뭐 각각 패치 안테나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VRR을 동적 변경으로 이제 좀 극대화 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이브리드 오토매틱 리필 리퀘스트 해가지고 에러 처리를 잘 하는 거를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술들은 뭐 있었냐면 SDR이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라는 SDR을 썼고요. SDR은 어떤 개념이냐면 RF 쪽에 있는 주파수를 뭐 일종의 다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려면 AD 컨버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D 컨버팅을 ADC겠죠? ADC를 막 예를 들어 뭐 1GHz 혹은 뭐 3GHz에서 AD 컨버팅을 해버리면 RF의 프론트엔드 안에 있는 증폭기 외에는 뭐 믹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필터링이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DR을 구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에서도 더 요즘 관심 있는 빔포밍 방식을 이용해서 어느 한쪽에 있는 사용자에게 내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서 뭐 간섭 문제를 최소화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올 IP 기반이니까 패킷망을 통해서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이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채널 부호화는 이제 터보 코드 이런 거 인터리빙 같은 걸 써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데 데이터가 가는데 뭐 101010에 쭉 가면 에러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인터리빙 방식을 써가지고 좀 에러가 낮아지는 형태로 한번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상하향이 이제 다중 접속 기술이 이렇게 뭐 하향 다중 접속 기술과 상향 다중 접속, 아까 말씀드렸던 OFDMA와 SCFDMA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OFDMA는 내가 여러 개의 부반송파를 보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대역폭의 데이터를 내려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좋았냐면 이제 PAPR이라는 혹은 PAR이라고 하는데 피크 투 에버리지 레이쇼라는 파워 레이쇼입니다. 예. 내가 신호를 내보내는데 대역폭이 넓어지잖아요. 대역폭이 넓어지는 파워가 항상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PAPR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CDMA보다 좀 낫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SCFDM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회로 설계도 좀 단순화하는, 예,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단말기가 작아지고 열도 좀 적게 나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3G와 LTE의 가장 큰 차이점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캐리어를 합쳐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연속한 20MHz를 5개를 연결해서 100MHz로 쓸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LTE의 가장 뭐 좋은 핵심입니다. 혹은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 블럭의 주파수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여기는 뭐 800MHz대에서 쓰고 여기는 2.1GHz대에서 이 파형을 쓰고 파형을 쓰면 요거 두 개 묶어서 내 데이터를 내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LTE를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편하게 유튜브 영상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지국에서 따라가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G에서는 아까 이제 구분해줬던 RNC가 필요 없겠죠. 다 패킷망으로 갔으니까 컨트롤할 필요 없어서 그냥 다 합쳐진 형태로 볼테 IMS의 패킷화가 돼버렸고요. 다중 접속 OFDMA와 SCFDMA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으로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캐리어를 아까 묶는 형태로 LTE를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빔포밍에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SDR을 통해서 AD 컨버팅을 좀 빨리 하게 되면, 좀 높은 주파수에서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부분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로딩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같은 경우들은 뭐 이제 내가 다운링크 얼마냐, 뭐 진짜 실제적으로 상용치냐 이런치냐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쓰고 고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운링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갖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LTE 통신의 가장 큰 핵심이겠습니다. 350km 속도로 가도 되게끔, 그 다음에 지연도 굉장히 낮게끔 세팅이 돼서 LTE 서비스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G는 잠깐 좀 살펴보면 5G 시스템은 지금도 뭐 계속 이제 이볼루션 하고 있습니다만 4G와 5G를 가장 기본으로 할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3GPP 규격이 있는데 릴리스 지금 15 정도, 17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릴리스 17 정도 가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5G를 가지고 V2X, XR, 위성을 연동하고 AI를 쓰는 걸 하고 있어요. V2X가 이제 자동차가 붙이는 Vehicle to Everything이고요. XR이 우리 이제 뭐 AR, VR 하고 있는 그걸 다 합쳐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 해서 XR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렇게 5G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보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20기가 정도 좋아야 뭐 영상을 더 빨리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5G에서는 우리가 서브6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브6 주파수 하나, 밀리메타 웨이브 주파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해당해서 하고요. 4G는 우리나라는 이제 3.5기가가 서브6로 5G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4기가 이하가 이제 4G로 쓰고 있습니다. 대역폭을 가변하는 건 이제 5G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속도로 지원할 수 있고요. OFDMA로 이제 5G 단말기 입장에서는 이제 뭐 더 파워 컨트롤을 잘 해서 배터리 효율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단말기도 OFDMA로 쓰게끔 이제 5G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변조 방식은 같고요. 이제 지연 시간이 아주 극도로 짧아지는 1ms, 로우 레이턴시를 갖게 됐습니다. 마이모라는 이제 안테나 기술도 훨씬 더 5G에서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G에서는 초고속으로 또 지연도 낮은 초저지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단말을 연결한 초연결.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자율주행, IoT, 원격 의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4G는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데 아직 특화되어 있다면 5G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원격 진료, 화상이 가서 혹은 VR 같이 화상을 내가 받고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형태로 한번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신 측에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설치해서 수신 안테나에 유기된 신호 가운데 가장 양호한 신호를 선택하거나 수신 신호들을 적절하게 합성하여 수신기에 제공함으로써 페이딩을 감소하는 방지 방법은 무엇인가? 예, 뭐 답은 딱 봐도 2개 이상의 안테나가 설치됐으니까 공간 다이버시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이버시티 방법 중에 주파수 다이버시티도 당연히 있고요. 각도 다이버시티가 앵글에 관련된 거잖아요. 가장 뭐겠어요? 이게 빔포밍,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빔포밍이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는 경로니까 경로 다이버시티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게 질문의 답은 공간 다이버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HSDPA 시스템에서 지금 HARQ라는 하이브리드 ARQ와 ACK라는 정보와 CQI, 채널 이제 퀄리티를 얘기하는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의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은 4개 중에 어딘가? 이제 뭐 이게 영문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볼 거는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HS는 이제 하이스피드니까 뭐 다 HS를 겹칠 거고, DPCCHA 뭐 이쪽에 채널이니까. 자, DPC라는 거예요. DPC. 그러면 이제 여긴 Dedicated Physical Control입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CQI 정보, 그 다음에 EC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게 상향 제어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향 컨트롤은 이 HSSCCH에서 합니다. 이게 하향 컨트롤입니다. 하향이 뭐예요? 하가 내리는 순방향이니까 기지구에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향 제어할 때는 HS, 하이 스피드 쉐어드라는 표현을 써서 쓰고요. 내가 올릴 때는 데디케이티드, 피지컬이라는 표현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의미를 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다운링크, 이제 다운링크니까 하향이잖아요. 다운링크, 내려간 하향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 쉐어드. 그러니까 이 쉐어드가 들어갔다, 다 하향하고 관련이 있겠죠. 다운링크가 들어가면 뭐 당연한 거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하향하고 관련됐던 것들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제 채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내가 기지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향 제어 컨트롤에서 가능하다. 그럼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FDCCH라는 건 이제 얘도 상향 전용 채널이긴 한데 이제 이 HSDPA 시스템을 쓴 건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썼던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특정 단말에 대해서 복수 섹터 또는 셀이 협력하여 타셀 간 간섭 완화, 그리고 희망 신호의 전력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뭐냐? 이게 이제 LTE 어드밴스 릴리즈 11에서 썼던 기술이라는 건데요. 자,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콤프라는 기술인데요. 콤프라는 기술은 이제 코디네이티드 멀티포인트라는 약자인데, 특정 단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복수 섹터나 복수 셀 이런 걸 협력을 해서 이제 간섭을 좀 줄이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말합니다. 만약에 콤프라는 걸 몰랐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세 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를 멀티를 막 합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마이모는 우리가 이제 안테나 입장에서 뭐 2x2 뭐 이런 마이모 방식,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를 뭐 복수계로 쓰는 방법이었고, 볼테는 우리가 패킷망을 통해서 내 목소리, 보이스를 보내는 형태, 볼테였으니까 2, 3, 4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도 알 수 있고요. 자, 콤프라는 게 이런 거다.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는 WCDMA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선불형 지능망 가입자의 데이터 호, 뭐 단문 메시지라든가 인터넷 컨텐츠 뭐 이런 메시지 등에 대해서 실시간 과금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 VAS, LMS 등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와 연동하여 차감 금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지능망 SCP에 전달한다. 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과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2번 IP 어카운팅 시스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모르더라도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제너럴 모바일 로케이션 센터잖아요.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위치 정보 관리가 되겠어요. 위치. 자, 3번은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잖아요. 레지스터는 가입하는 거랑 관련 있잖아요. 가입자. 얘는 가입자 정보입니다. 가입자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인텔리전트 빌링 호스트. 요게 좀 이제 2번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빌링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이 IPAS라는 어카운팅, IP 어카운팅 시스템에서,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메시지 보낸 게 얼마큼 나갔나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라서 이 IPAS라는 시스템으로 알 수 있고요. 이 이름들만 좀 추적을 해도 아,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다음 중 비동기 다중화 접속 방식인 WCDM에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럼 틀린 것이 있겠죠? 자, 우선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면 1번 스프레딩 팩터는 심볼의 대역폭을 몇 배의 타임슬롯으로 할당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인자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니고 일단 다시 설명하면 2번은 WCDM에는 OVSF, 아까도 한번 얘기했죠. OVSF 그런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징은 동기식 CDMA와 같다. 예, 맞죠. 왜냐하면 이제 고정형으로 썼느냐 가변형으로 썼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2번은 옳습니다. 자, 3번은 우선 길이가 같은 OVS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으며 모든 OFDM 방식의 시스템의 하향 링크 다중화의 기본 원리가 된다. 말은 좀 그럴싸한데 이게 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OVSF 코드와 OFDM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렇죠? 관련이 없죠. 이건 OFDM 멀티플 방식이잖아요. 예, CDMA냐 OFDM이냐 이거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WCDMA는 OFDM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4번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호라도 길이가 같은 다른 직격 코드가 시작점을 일치하여 각각 곱했다면 직격 코드의 상호 간의 상관도가 1인 특성에 의해서 1인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발생이 생기지 않는 거는 1이 아니고 0입니다. 예, 0이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1번도 틀리고 의 내용을 한번 다음 장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요건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다 보니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확산계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랑 좀 맞지 않는 거고요. 2번은 당연히 OVSF 코드니까 맞는 거고요. 3번은 WCDMA 상향 링크는 OFDM은 뭐 WCDMA가 아니고 LTE 통신에서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4번 같이 상관도가 0인 특성에 의해서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6번 문제고요. WCDMA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핸드오버를 위해서 인접 셀의 정보를 단말에게 송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통지 가능한 최대 셀의 개수는 몇 개인가? 요거는 뭐 좀 잠깐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좀 외워둬야 될 것 같아요. 기지국이 핸드오버를 위해서 인접 셀의 정보를 단말에게 통지하는데 이 경우 통지 가능한 최대 셀의 개수는 2의 5승에서 1을 뺀 31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개다. 이 문제 한번 봤으니까 이 정도는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1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7번 WCDMA에서 두 개의 수신 회로를 가지지 않는 단말기가 다른 주파수를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기능은 무엇인가? 예,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뭐냐면 압축 모드입니다. 이게 압축 모드를 해서 남는 그 공간에서 다른 단말기의 주파수를 검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CDMA 단말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RF 채널을 사용할 때 압축 모드를 이용해서 송수신 사이에 주기적인 공백 갭을 만들어요.
그래서 갭을 만든 다음에 그 갭에서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압축 모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WCDM의 물리계층 기능이 아닌 것은 물리계층이라는 얘기 앞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물리계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RF 무선으로 송수신할 때 썼던 모든 역할들이 다 이제 물리계층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채널 코딩, 변조하는 거, 데이터 다중화하는 거, 뭐 스프레딩 시키거나 암호화 걸리면 스크램블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다시 패킷을 재전송하는 그런 ARQ라는 부분은 우리 아까 그 루키스트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패킷 재전송이어서 물리계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맥이라는 계층에 포함돼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CDMA 및 WCDMA 휴대 단말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송수신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신 신호의 레벨 변화와 온도 등에 의한 출력 레벨의 변동이 없도록 제어하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거는 뭐 CDMA나 뭐 이런 쪽에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개인 컨트롤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토 개인 컨트롤.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오토 개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예, 수신 신호 레벨을 하는 뭐 여기서 뭐 그냥 우리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 쪽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좀 응용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WCDMA에서 이제 우리가 통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채널에 이제 ECIO 측정 값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통화량이 많고 전파가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위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주 좋은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4 이하는 뭐겠어요? 통화가 끊기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예. 서비스가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답은 2번하고 3번인데 지금 이제 통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통화량이 많고 전파가 겹치는 뭐 이런 쪽이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4dB 정도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가 전화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뭐 신호대 잡음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면 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CDMA 관련해 가지고 ECIO에서 신호대 잡음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